힘든 문제를 눈앞에 둔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다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가시나요? 솔직히 누군가한테 말할 수는 없고 친구한테 돌려서 물어보고 싶어도 제 얘긴 줄 알고 들킬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세상에. 야, 나 같으면 돌아버릴걸? 그냥 싹 다 인연 끊어버리고 잠수 타고 사라질 것 같아. 어떻게 살아 그러고. 근데 그게 누군데? 너랑 아는 사람 얘기야? 여기서 더 깊게 말하다 보면 결국 제 얘기인 걸 눈치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못했는데요. 아무튼 일단 좀 털어놓아 볼게요. 그리고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간단한 해결 방법이라도 좋아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단 한 가지씩만이라도 생각을 좀 공유해 주세요.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우선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랑 엄마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걸러 올라가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엄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에겐 친할머니인 엄마의 시어머니와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몇 번 들은 얘기가 없었지만 엄마는 친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막 세차게 흔들었어요. 생선살도 맨손으로 다 발라다가 본인 입으로 자기 아들을 먹여야 성이 풀리던 분이야. 별의별 치욕스러운 것까지 다 참견받고 살았던 내가 참 용하고 기특할 정도다. 그러니 엄마는 거기서 오래 못 있고 이혼하게 됐어. 사실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 말은 그때를 전혀 기억 못하는 저에게도 참 아픈 기억인데요. 폐가 좋지 않아 늘 기침을 달고 사던 우리 아빠를 친할머니는 그렇게 안쓰러워하셨다네요. 그런 아들을 왜 장가 보내냐고. 그러면서 또 아들의 아들 씨는 보길 원했는데 떡하니 손녀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죽일 듯이 미운 거야. 자기 아들이 딸의 씨를 줘서 그렇게 낳은 건데 말이지. 그놈의 아들, 죽을 때까지도 막내 아들 이름만 불렀다지. 이렇게 한이 제대로 맺힌 우리 엄마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저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 뒤의 삶이 80년대 후반에 결코 순탄할 리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산 지 몇 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기억에 어렴풋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던 외숙모와 술만 드시던 외삼촌 얼굴이 남아있어요. 그때가 외삼촌네 살 때였지. 얼마 안 돼서 나만 강원도 외할머니네로 넘어갔잖아. 엄마는 나중에 서울 가고. 정말 이 말 맞다나 제가 초등학교 될 무렵 엄마는 강원도로 절 데려갔어요. 외삼촌네 식구들과 사는 건 솔직히 힘들었고 기댈 곳은 외할머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외할머니가 어린 저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12살쯤이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어요. 수진아, 네 엄마 이제 그만 새로 인생도 살고 하라고 시집 가라고 하자. 그럼 어떠냐? 니는 나랑 계속 살다가 공부하고 시집 가면 되고 네 엄마도 그렇게 장창하게 앞날이 폈는데 계속 얼라만 감싸고 있을 수 없잖아. 안 그래? 할머니, 나는 너무 싫어. 그럼 엄마가 서울 간 것도 결혼하러 간 거야? 나만 놔두고 시집 가려고 간 거야? 싫어, 싫어. 엄마 다시 불러줘. 이래서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통곡을 하는 통에 그때 엄마가 서울에서 잠깐 내려왔었어요. 수진아, 엄마 어디 안 가. 그냥 진짜 외할머니 말처럼 일하러 다녀온 거잖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 엄마를 저는 안 놔주고 그렇게 울고 짜고 해서 외할머니에게 엄청 몇 개 등짝을 얻어맞곤 했어요. 아무튼 좋건 싫건 그렇게 강원도에서 쭉 자라다가 20대 중반쯤 완전히 엄마에게 갔어요.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는 뭘 했냐고요? 외할머니가 딸내미를 혼자 기르는 동안 엄마는 계속 일해서 제 학비를 보내주고 제 시집 보낼 자금까지 마련하셨답니다. 너랑 같이 살면서 벌면 좋았을 거야. 근데 엄마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 중간에 너 아플 때 못 가보고 외할머니가 사춘기 손녀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땐 나도 길 가다 많이 울었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이 된 건가 했거든. 엄마 말을 들으면 저도 본의 아니게 막 죄책감이 들어요. 예전에 외할머니가 자꾸 술만 드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일찍 시집 안 가도 됐을 거야. 네 엄마는 너가 외할아버지가 빨리빨리 시집 가서들 애 낳고 하라고 집에서 먹는 거 축내지 말고 나가라고들 그랬지. 네 엄마 착해서 대충 할아버지가 선복에 한 집이랑 결혼한 거야. 거기 시애미가 그렇게 독해 빠진 여편네인 줄 모르고 겁도 없이 보냈었지. 그래서일까요? 그 요구에 순순히 따랐던 우리 엄마는 형제들 중 가장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왜냐면 외삼촌, 이모들 모두 다 결혼해서 쭉 잘 사시거든요. 거기 자식들인 사촌 언니와 동생들 모두 부유하게 잘 살고요. 막내가 저렇게 힘들게 사니 원. 내 마음이 늘 힘들어. 내가 그 결혼 못 말리고 너 얘기 때 못 봐준 게 한에 사무쳐서 이렇게 지금 데리고 키우는 거잖여. 그러니까 너도 앵간히 떼쓰고 할미 말 좀 잘 들어. 이런 외할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저도 나름 차근차근 나이를 먹고 엄마 옆으로 갔어요. 엄마는 서울 등지에 작은 빌라를 얻어서 살고 있었고 저는 엄마랑 3년 남짓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직장 동료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이때가 되니 저도 약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릴 때 외할머니가 엄마 시집 보내주라고 네 엄마 놔주라고 했었는데 그때 놔줄 걸 그랬나 봐. 나는 결혼하면서 엄마 혼자 있는 걸 보니 괜히 미안하네. 으이그, 지금 그런 말을 해서 뭐하니. 그때 시집 갔으면 골백번도 더 갔겠다.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할망구가 되었는데 누가 데려가겠어. 됐어. 외삼촌 와서 혼주석에 같이 앉는다고 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엄마는 혼주석 비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때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20살 무렵까지는 아빠랑 연락이 닿아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지만 아무튼 결론만 말하자면 아빠는 진즉 재혼을 하셨답니다. 그래, 아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통화하자. 아빠, 나 다음에 아빠네 놀러 가도 돼? 아줌마 계셔서 안 되나? 그게 아빠랑 보고 싶은 거면 밖에서 봐도 되지? 아빠가 간만에 옷도 사주고 이것저것 사줄게, 응? 제가 알기로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한 1년 안 되어서 바로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이도 태어났지만 애도 여자아이랍니다. 저랑 5살 터울의 아이인데 아무튼 이렇게 따지면 딸 낳을 씨는 우리 아빠가 준 게 맞네요. 친할머니도 재혼해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또 딸을 본 셈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빠는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왜 우리 엄마는 그저 생계에만 집중해서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여기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말하고 참견하는 거 진짜 싫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 시어머니가 하고 앉으셨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모인 자리로는 처음이라 참았지만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요즘이야 다들 이혼 쉽게 한다지만 사돈이 우리 며느리 키우고 있을 시절엔 웬만해선 다 참고 살 때 아니에요? 저도 뭐 이 사람이랑 좋아서 살았겠어요. 애들이 뭔 죄가 있나. 애 부모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참았죠. 그래도 좀 참고 사시지. 어쩌다가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대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여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실 수 있나 숨이 막 가빠오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 왜? 그러자 남편은 여기서 당황해서 얼른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엄마의 말이 몇 마디 더 안 나가고 끝났어요. 엄마, 왜 이래 무례하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하니 저희 엄마도 억지로 웃긴 하셨지만 평소에 이렇다쉽게 말이 없으신 분이라 더 걱정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저렇게 막아들지 않았으면 엄마는 무슨 말을 했을까 싶었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넘어갔고 남편은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장모님이시지? 그래, 장모님 많이 속상해하셨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그랬을까? 아니야, 더 길게 말 안 할게. 미안. 연신 사과를 하던 남편은 이후로도 저에게 생트집을 잡으시는 어머니를 보고 제 얼굴이 굳자 피곤해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적당한 곳에 집 얻을 거야. 어차피 아빠가 알아보고 있던 건데 왜 자꾸 이 바로 앞으로 오라는 거야? 나 독립해서 산 지도 오래됐고 이 나이에 엄마 아빠 근처에서는 못 살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상하게 저보다 남편이 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길래 더 나설 수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이때 어머니가 이상한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그럼 나는 자식이랑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살라고? 장가 가기 전에 네 혼자 나가서 살던 거라. 장가 가고 떨어져 있는 건 남들 보기 안 좋잖아. 이게 뭐냐고. 네 아빠도 그렇게 내 속을 썩이는데 너까지 그래야겠어? 엄마,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아무튼 그만 얘기해요. 당시 아버님이랑 어머님의 사이는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이때 슬쩍 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당신이나 장모님한테 그렇게 이혼 가정이랍시고 말 함부로 한 거 내가 더 화내는 이유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사이가 정말 나쁘셨거든. 나 진짜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자랐어. 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대학 가자마자 곡장 군대 갔고 유학도 갔고 들어와서는 독립한 거야. 나는 당신이 자기 인생 계획 되게 철저하게 세워서 빨리빨리 움직였다 싶었는데 사정이 있었구나. 얼핏 보면 그래 보일 수도 있지. 근데 난 정말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사랑 같은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 적어도 아빠는 나한테는 잘해주시곤 했지만 엄마랑 말할 때는 늘 인상을 쓰고 있었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맨날 쨍쨍거리면서 아빠한테 화내고 그러다가 울고. 아휴.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우리 엄마네 같이 놀러가면 무척 좋아했어요. 장모님, 저 청국장 저번에 끓여주신 거 또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자취할 때 많이 해봤는데 저번에 해주신 거 진짜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었어요. 똑같은 거 또 먹고 싶어요, 장모님. 에이그, 별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거 내가 시장에서 맨날 보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갖고 나오신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번에 내가 한번 또 장봐서 해다 줄게. 내가 음식 솜씨 갖고 이렇게 칭찬받아 보긴 또 처음이네. 정작 우리 딸내미는 아무 말도 없는데 말이야. 확실히 우리 엄마는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많고 예전부터 제가 친구들 데려오면 엄청 잘해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역시나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서 더 잘해주셨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럭저럭 적당한 돈으로 남편 돈에 아버님이 보태주신 돈과 저희 엄마까지 보탠 돈으로 신혼 부부들이 모여 사는 주택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연애 끝 무렵쯤 우리는 아기가 생겼거든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초기에 좀 고생하다 보니 결혼식도 원만하게 올리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머니가 말로 많이 상처 주셨고요. 나도 몸이 너무 힘들고 툭하면 토하고 하니 대간에서 식 올리고 할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서 혼인신고만 한 건데 어머니 반응이 너무 서운하긴 해. 나는 정말 상관없어. 엄마한테는 단돌이 잘해두면 되고. 근데 당신이 식 안 올린 거 나중에 서운하지 않겠어? 나중에 애기 낳고 나서 우리끼리 다시 분위기 내고 그때 대간해도 될 텐데. 됐어. 어차피 지금은 이래저래 상황 때문에 다들 결혼식도 인원 제한하고
하기 힘들 때잖아. 우리처럼 혼인신고만 하거나 스몰 웨딩하는 신혼부부 많대. 그때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나라별로 각각 제재가 있다 보니 저희 같은 청춘들도 결혼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 얻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아기도 태어나야 하니 모든 에너지를 집 쪽에다 쏟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댁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과 상견례 때 외에는 별일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수시로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차마 이 얘기들까지는 남편에게 하지 못했었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그렇게 철벽치고 한다고 해도 네가 며느리랍시고 이 집에 들어왔으면 깍듯이 인사도 오고 해야지. 그리고 말이야, 나는 암만 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정도로 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저렇게 번듯하게 직장 다니는데 애 생겨서 결혼이 뭐냐고. 내가 아직도 자다가 막 놀라서 잠에 섰게.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와중에 저희 엄마는 근처 사시면서 종종 들리셨어요. 엄마도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썩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다들 자기 자식이 귀한 거지 뭐. 그나저나 이제 귀여운 애기가 태어날 텐데 그럴 때에는 좀 마음도 추스르고 그러겠지. 그땐 또 잘해주시지 않겠어? 엄마는 저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자잘하게 저에게 말로 상처 주었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한테 상견례 때 막말하시던 게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이래서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아마 이때가 제가 출산하고 좀 지나서 100일이 안 되었을 때 같은데요. 남편이 밥 먹다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혼하신다고? 아니, 왜? 굳이? 두 분 다 사실만큼 사셨으면서 손주도 보셨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머릿속에 미심쩍은 장면이 있었으니 아기 태어났을 때도 병원에 두 분이 따라오셨어요. 큰일 하느라 애썼구나 네가. 별건 아니지만 아범 앞으로 얼마 보냈다. 몸조리 잘하고 고생했다. 아버님은 이렇게 아주 짧게만 말씀하신 뒤로 아기 살짝 둘러보시고 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오셔서는 그 사실을 알고 막 불같이 화내시는 거예요. 뭐? 네 아빠가 왔다 갔어? 아니 여기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이 인간이 진짜. 아휴, 속 타서 미치겠네. 가만 안 둬 진짜. 쫓아가서 오늘은 끝을 봐야지 정말. 그러면서 병실 앞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대시고 우리 애기도 잠깐 훑어보시더니 저한테 실컷 잔소리만 안기고 사라지셨거든요. 남편은 그때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나름 저를 안심시켰어요. 엄마랑 아빠는 진짜 안 맞아. 아빠도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따로 왔겠어. 엄마도 지금 이문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아휴 골치 아파. 내 앞길이나 생각해야지. 참 자기야 아빠가 용돈 보내주셨는데 거의 산후조리원급 금액으로 보내주셨어. 어머 정말? 너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럴 때는 그냥 받는 거야. 아빠도 지금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걸? 아까도 표정 별로 안 좋아 보였잖아. 엄마랑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 상상하니 갑갑해 죽겠어. 아무튼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았고 그 뒤로 감사히 조리원에 들어가서 시간도 잘 보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같이 두 분의 이혼 얘기라니 새삼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친정에 가 계시긴 했었다며. 진즉 그쪽에 가 있긴 했는데 나도 우리 엄마라서 더 나쁘게 말하긴 싫지만 당신이 봐도 우리 엄마 성격 좀 많이 괄괄하잖아. 거기 외삼촌이랑 이모들이랑도 사이 별로 안 좋아. 아마 거기도 얼마 못 있다 나올걸?
아빠가 위자료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정말 따로 사실 생각인가 봐. 결국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입을 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엄마에게 말을 했는데 엄마 역시 썩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너무 놀랍고 우리 남편이 짠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엄마, 우리 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했잖아. 애 놓고 이혼했다고. 나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어서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 좀 고소하단 생각까지 들어.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래서 어머니랑 안 보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한숨만 푹푹 쉬며 그냥 참견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거 신경 써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니? 애기 잠 잘 자고 분유 잘 먹고 이런 거나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런 맘 먹고 있으면 안 돼. 너무나 이빠른 소리라 하는 엄마의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저는 실제로 마음의 여유가 없긴 했어요. 애가 너무 울고불고 잠도 안 자고 제 손도 많이 타고 육아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 말로는 이 무렵 때 시댁과 많이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니네 시댁 어른들 따로 사신다고? 이혼하셨다는 거야? 대부분 그 무렵 때 시어머니들 엄청 드나들고 진짜 박 터지게 싸워. 우리 어머니랑 나랑 대판해서 애 돌도 되기 전에 우리 부부 이혼한다고 내가 다 엎었잖아. 친정 엄마랑도 육아 가치관 달라서 싸우는데 시어머니가 웬 말이냐고. 진짜 많이 싸웠어. 그래? 하긴 나도 우리 어머니 계속 별일 없으셨으면 우리 집 엄청 오셨을 것 같아. 나 임신 중에도 전화 없이 불쑥 오신 적 있거든. 아무튼 남편도 어머니랑 안 보고 살고 있어. 근데 이때 친구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이제 따로 떨어져 계시니까 아들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돼서는 자기 엄마 안쓰러워하거든. 그러다가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너 정신 단디 차리는 게 좋을 거야. 하도 친구들이 시댁 문제로 겁을 줘서 저는 대충 흘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되어 이 일은 현실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개인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처음 들었을 땐 많이 놀랐답니다. 저기 여보, 나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엄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왜 미안할 일이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챙기는 게 맞지. 근데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남편은 힘이 다 빠진 얼굴로 말하는데 저도 순간 놀라긴 했어요. 엄마가 엄청 아픈가 봐. 사실 예전부터 부인과 수술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건 엄마가 술병 나고 하도 몸 관리를 안 해서 아무튼 나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 하더라고. 내가 서방이랑 이혼했지 자식이랑도 연 끊었냐며. 그 말에 나도 너무 무관심했나 싶긴 했어. 아휴, 어찌되었건 남편의 엄마니까 그리고 저도 안 본 지 꽤 되어서 미운 감정이 좀 삭혀져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애기 안고 어머니 댁에 들렸는데요. 제가 듣기로 분명히 아버님이 어느 정도 위자료 챙겨주셨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꽤 안 좋더라고요. 엄청 작은 투룸짜리 빌라에 살고 계셨고 집이 전혀 정돈 안 되어 보였어요. 엄마, 집안꼴이 무슨... 아휴, 사실 엄마 살림 전혀 안 하고 다 아빠가 치우긴 했지. 아무튼 이게 다 무슨 꼴이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아픈 거면 병원을 가야지. 날 불러서 무작정 울기만 하면 어떡해. 그러자 어머니는 뒤에 있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냅다 본인 아들만 안고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아주 욕을 하면서 내쫓았어. 네 아빠 나는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나도 고소할 거라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병자를 갖다가 내쫓았다니까. 일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또 저어가며 단호하게 자르더라고요. 엄마, 일단 병원 모셔다 드리고 접수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와서 보니까 특별히 어디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닌가 보네. 죽을 소리를 하더니만. 그리고 무슨 아빠가 위자료를 안 줘. 아빠가 몇 억 줬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제 옆에서 따박따박 따지는 아들의 말이 어머니는 민망했는지 괜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놈의 말을 갖다가. 됐어. 그렇게 못되게 굴 거면 너도 가. 아주 자식이니 뭐니 싹 다 필요 없어. 내가 말년에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이고 속이야. 이때 나오면서 남편도 속이 답답해던지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그 짧은 통화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엿듣게 되었어요. 남편도 처음에 스피커로 통화하다가 갑작스러운 충격 선언에 기겁을 해서 꺼버리더라고요. 아빠, 엄마네 갔다 왔는데 엄마 말이 사실은 아니지? 아빠가 위자료 얼마 안 줬다고 그러던데? 엄마 사는 집 갔는데 집 꼴도 말이 아니고 엉망진창이야. 진짜 와이프 데리고 갔다가 창피해서 얼른 나왔다니까. 실제로 저도 발붙이고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음식 먹은 그릇이며 캔이며 다 널브러져 있어서 놀랐어요. 아기를 바닥엔 누일 수가 없더라고요. 웬만한 60대 연령의 아주머니들은 혼자건 둘이건 깔끔하게 사시지 않나요? 혼자 사느라 집 엉망인 제 친구 원룸보다 더 심각해서 실제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프신가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아빠 엄마 일에 내가 신경 쓰고 싶진 않지만 나도 좀 자세히 물어보자. 왜 살 만큼 살고 이렇게 말년에 이혼한 거야? 나도 장가 갔고 아빠 인생이긴 하지만 너무 속 시끄러워서 그래. 그러자 아버님이 심하게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아먹을 나이니까 말하겠지만 네 엄마 좀 문제가 있어. 뭐 어디 동창회를 다니더니 하여간 다 뒤져서 알아내고 싸우기도 귀찮고 알고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결정한 거야. 너 장가 갈 때까지 참고 살자고. 아빠는 진짜 오래오래 참은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자른 게 아니라고. 평소 말수가 없으시고 무뚝뚝하신 아버님이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본인 입장을 말하시는 게 새삼스럽기도 했고요.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대충 맥락상 뭔가 어머니가 외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스피커폰을 바꿔서 받고 통화를 마무리하고 껐답니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왔고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아주 착잡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들 하잖아요. 저에게 그 다음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 있죠. 안 그래도 앞서 아버님 얘기를 듣고 더 인상이 안 좋아졌는데 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전화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속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너라도 얼른 죽이라도 뭐도 해서 와서 좀 와라. 며느리가 돼갖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 어째 너는 손가락을 안 하냐? 그러면서도 아주 맑은 목소리로 부르셨는데 저는 좀 고민하다가 우선은 갔어요. 죽이랑 반찬 조금 한 것 같고 어머니 댁에 들렸는데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좁은 틈을 떠미고 앉으려던 차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뭐라고 답해야 했을까요? 너 돈 좀 있지? 네가 보기에도 나 돈 없어 보이지? 아들한테는 아무 말하지 말고 저기 너 500만 일단 나한테 보내줘라. 응? 네? 500만 원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이때 순간적으로 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게 좀 섬찟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까지나 기분 탓이었지만요. 아이, 왜 돈이 없어? 살림 제대로 안 하고 사냐? 애 키우면서 살림하고 지금도 안 하고 살아? 그냥 달란 말이 아니야. 내가 돈 나올 때가 있는데 몸이 지금 일해놔서 못 받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바싹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대로 500만 원만 빌려달란 거야. 맞다. 1000만 원이면 더 좋고 그보다 더 위면 계속 땡큐지. 이때 순간적으로 남편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키우는 중에도 집에 관심이 없고 툭하면 아버님이랑 싸우셨다더니
본인 아들 배우자한테 아무렇지 않게 돈을 요구하시다니요. 저는 힘들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여보, 엄마한테 다녀왔지?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근데 당신이 그냥 나갔다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남편의 표정을 엄청 세세하게 살폈어요.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서운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뒤이어 예상도 못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진짜 안 될 것 같다. 있잖아, 내 입으로 이 말하기 너무 괴롭고 미안한데 우리 엄마 전화번호 차단해주라. 나는 정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무 버겁고 무거워. 우리 생활이 중요하지.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사시면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얼굴이 벌개져서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참, 남편이 가엾없단 생각만 반복해서 들었고 더 말하지 않고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당시 저는 어렵게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슬슬 보내게 되었고 엄마랑도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란 존재와 골아픈 일을 겪어서 그런지 내 엄마와 잠깐 시간을 보내고 수다를 떨고 싶었어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존재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엄마도 많이 바빠진 거예요. 엄마도 보험일 따로 소개받은 곳이 있어서 여기랑 같이 맞춰서 하려면 시간이 도통 안 나네. 우리 애기 어린이집도 잘 가는지 할머니가 가서 오며 가며 봐줘야 하는데 딸 미안해. 그러면서 안쓰러워하는 엄마를 보며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헌데 그러고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전 차라리 길 가다가 사고를 목격한 게 나았으려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기막힌 광경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이 모든 앞의 사정들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흔한 경험은 아니기에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어느 정도 위로해 주시는 셈치고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일자리를 슬슬 얻어볼 생각으로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 키우는 친구랑 만나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요. 워낙 번화가 쪽이다 보니 한가운데에 모텔촌이 있어요. 그쪽을 슬쩍 지나서 빠르게 걸어가려던 차예요. 겉으로 볼 때 꽤 번듯해 보이는 모텔 앞 주차장 앞,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뭔가를 봐버린 거예요. 어? 이게 뭐야? 땡땡땡땡? 어디서 많이 뭐야? 차 번호판 속 숫자가 뭔지 되게 익숙해서 한참 보다가 저도 모르게 탄식이 쭉 흘러나왔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차 번호는 저희 엄마의 중고차 번호였거든요. 제가 이걸 헷갈릴 수 없는 건 엄마의 이 중고차도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애 데리고 병원도 가고 있기에 착각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이 상황을 파악하려던 와중에 차 시동이 꺼졌고요. 곧장 문이 두텁게 열리는 거예요. 마치 저는 공포영화의 심약한 사람이 뒷장면을 볼까 고민할 새도 없이 갑자기 무서운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었어요. 진짜 별 생각이 다 스쳐가더라고요. 부모님 차가, 그것도 혼자 된 쭉 부모님 차를 모텔에서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그렇게 바로 운전석에서 역시나 엄마가 내리길래 너무나 자동적으로 조수석 쪽에 고개를 향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아무리 우리 엄마가 혼자 산 지 오래됐다지만 엄마의 연애를 훔쳐보는 느낌이 참 미묘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 심장이 쿵쿵 뛰면서 막 공포심까지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예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내린 사람의 정수리부터 눈썹에 이르기까지 쭉 제 눈길이 닿는 동안 사람의 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려고 내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해서 소름이 돋아 있었던 건가? 하면서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우리 엄마를 향해 머쓱한 얼굴로 완전히 남자의 얼굴을 하고 웃고 있는 사람은요. 아예 모르는 타인도 아닌 저에게 익숙한 이목구비를 갖춘
우리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인 남성, 바로 저희 아버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왜 하필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같이 합쳐진 거냐고요.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 왜 한 차에서 나란히 양쪽으로 탁탁 내려 웃으면서 모텔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하필 그 모텔도 차라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으면 제가 볼 일이 없었을 텐데 뭔 자랑이라고 1층 주차장 앞에 당당하게 세워두고 웃고들 있는 걸까요? 제가 그들을 발견한 지 10초도 안 돼요. 제 존재는 그들에게 곧장 들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산지 2달 된 신형 핸드폰을 그 자리에서 바로 떨궜고 액정이 다 부서지고 말았거든요. 제일 먼저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머, 너 여기 왜? 엄마의 반응에 저를 대충 돌아본 아버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는 동시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여기저기 주름이 진하게 마구 잡히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와 곧 만나기로 했던 친구로부터 깨진 애정 사위로 전화가 마구 걸려왔어요. 하지만 받지도 못하고 제 손끝과 아랫입술은 벌벌 떨리고 엄마와 아버님은 전봇대 마냥 그 자리에 우뚝 솟아있을 뿐이었어요. 겨우 저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개짓거리야? 이러면서 온갖 기억도 안 나는 이상한 우주인 같은 말들을 저는 마구 혀가 꼬여서 내뱉었고 엄마는 몇 번이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래다가 같이 울음을 터뜨리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귀가 꽉 막히고 웅성웅성거리는 움직임만 느껴지더라고요. 충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중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기는 엄연히 동네고 혹시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뒤늦게 엄마 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다 조금 더 가서 차를 세운 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일단은 자리 비켜줄래요? 얘랑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에 조수석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던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쓱 내리시더군요. 순간 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역해 보이던지 우리 엄마도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너무 이상한 이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엄마는 입을 열었고 저는 이어지는 얘기에 입을 완전히 다물게 되었답니다. 놀랬지. 그런데 엄마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말? 엄마, 사람 놀래켜서 죽이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엄마 집 근처라지만 우리 집에서도 멀지 않은 여기에서. 나 어떡해? 어떻게 살아 이제? 엄마는 저한테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 끊지 않고 들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사실 성민, 네 시아버지 엄마랑 원래 안면이 있어. 엄마가 진즉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저는 일단은 약속한 대로 엄마 말을 안 끊고 듣긴 했는데 도통 뭔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아버님도 엄마네 시골분이라고? 그건 내가 알 리가 없고 아버님이랑은 워낙 말은 안 해봐서. 아니, 진짜야? 정말로 아버님이랑 원래 알았어? 이때 엄마 말을 들어보니 우리 엄마와 아버님은 그냥 단순히 알다마다한 관계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참 어쩌다가 사람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저한테 상견례장에서 즉각 아버님을 알아본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럼 뭐야? 옛날에 좋아하던 사이야? 연애도 하고 그랬어? 그러지는 못했어. 둘 다 어렸으니까.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엄마는 어렵게 결심을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언저리에 뭔가 얹힌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엄청 괴롭혔거든.
그때 툭 하면 엄마도 외할머니 따라서 작은 이모랑 같이 도망가고 그랬어. 근데 아니, 네 시아버지가 작은 이모 또래였거든. 괜히 도망갔답시고 나가서 빙빙 돌고 오면 뭐도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랬어. 그냥 그렇게 감정이 좋았어. 저희 작은 이모는 제가 대학생 될 때쯤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청 오랜만에 듣는 이모 얘기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가 해서 계속 들었는데 이땐 놀람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살 넘어서까지 알고 지냈고 그때는 진짜 좋아하려고 했지 서로. 근데 엄마 집이 너무 안 좋잖아. 할머니는 맨날 도망 나와야 하고 그때는 정말 나가야 하는 때였어.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도 나와서 연락도 하고 편지도 했는데 그쪽 집안에서 많이 반대했어 엄마를. 그러니까 둘이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데 각각 어쩔 수 없이 길을 갔고 사실상 첫사랑이라는 묘한 그런 게 있어서 늘 마음에 있긴 했었다네요. 엄마도 어찌어찌 네 아빠랑 결혼했지만 참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는 몇 번 어른들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거치다가 장가를 갔더라고. 한때는 잘 살았고 또 잘 살고 싶었대. 그런데 잘 안 되었고 어찌어찌 이혼까지 하게 된 거야. 엄마랑은 연락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게 된 것도 최근이야. 아, 저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마땅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뭐라고 추임새를 넣는 게 좋았을까요? 엄마의 이런 고백에 말이에요. 나나, 네 시아버지나 뭐 대단하게 사랑이 있어서 만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반가운 거지. 안타까운 거고. 둘 다 너무 나이를 먹었고 시간이 그렇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배우자가 없고. 엄마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는 생각보다 많이 처참했더라고요. 이혼 얘기가 나온 건 저희 남편 대학생 때부터였는데 어머니가 계속 잡고 안아주셨었나 봐요. 본인이 아프다 어쩌고 하면서 시댁과도 연을 끊고 그러면서도 아버님을 붙들고 있다가 술을 그리 마시고 살림도 내려놓고 말미에는 다른 아저씨를 몰래 만나다 걸리기도 하셨다더군요. 그거야, 아버님. 일단은 순전히 아버님 입장에서만 하시는 말인데 아니야. 어머니 평소 행실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뭔데? 그걸 설명해야지. 나 진짜 아까 별말이 다 쏟아져 나왔잖아. 사람들이냐고 악마들 아니냐고 별소리 다 터졌어. 엄마는 이때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어렵게 말을 했어요. 좋은 감정이 생겨서 이 나이에 이런 일도 있구나. 나도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렇게 죽을 정도의 천년의 사랑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나 그 사람이나 나이 먹어 혼자 있으니 더 마음이 허했나 봐. 희한한 일이긴 하잖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주할 수가 있어. 한참을 엄마는 무겁게 침묵을 두었다가 고개를 제 반대쪽으로 돌리고 뭔가 말하려는데 제가 일단 먼저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요. 엄마, 좋아. 내가 지금 정신 아주 바짝 차리고 들어서 대간 흐름은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그래. 좋고 좋은 감정이 들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정도면 데이트고 그냥 정말 어른의 만남인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내가 모르는 데서 엄마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자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도 모르게 이런 현실적인 말들이 다다다 나왔고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시작부터 세기를 박아 엄마에게 당장 모든 걸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되던 간에 나나 남편이나 둘 중 하나는 부모랑 안 봐야 해. 어쩌면 둘 다 못 볼 수도 있어.
엄마가 엄마처럼 사리에 밟고 혼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걸 생각 못했어? 아니, 그만큼 힘들고 누군가 만나고 싶었어? 엄마, 근데 미안해. 정말 안 돼, 나는. 여기부턴 제가 엄마를 못 쳐다보겠어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심지어 남편은 모르잖아.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될 것 같아, 정말. 나 좀 봐줘. 나 무서워. 이 이상으로 나를 놀래키지 마. 이 말이 끝나고 저도 겨우 차 내부를 다시 봤는데 저와 엄마의 무거운 침묵 때문에 진짜 꿉꿉하고 습해져 있더라고요. 엄마는 계속해서 굵은 눈물방울 뚝뚝 떨어뜨렸어요. 한 몇 번쯤 지나 겨우 입을 떼시더라고요. 딱 제가 원한 반응이었어요. 그래, 내가 미쳤었나 봐. 네 말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 놓고 살만했나 봐 내가. 이 나이에 뭘 어쩌려고 했을까. 벌 받은 거겠지. 내가 더 뭔가 질러버리기 전에 딸 자식한테 이렇게 보여버린 것도 나도 참 그래. 왜 네가 알게 될 상상을 못했을까? 미쳤나 봐. 이런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저한테 사과하는 엄마의 모습이 안쓰러운 부분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절대로 괜찮다거나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거나 이런 말들을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엄마의 나이나 상황이 안 되어봐서 그런 걸까요? 어디서 어떻게 위로할지 그 접점을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나도 감정이 올라오는 걸 멈추기 힘들어서 한편으로 무서웠어. 아까 너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어. 누군가 정신 차리라고 물을 쏟아 문대는 느낌이었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제 멀어지도록 할게. 너도 시댁이랑 왕래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끝날 거야. 하지만 전 그 이후로 이상한 집착증 같은 게 생겼달까요? 엄마한테 수시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은 전화를 걸었어요. 쓸데없는 용건으로 말이에요. 입술을 물어뜯고 손톱도 물어뜯어가며 엄마한테 전화하고 안 받으면 불안해하고 정말 다행인 게 그나마 남편에겐 저의 이런 모습을 걸리지 않았어요. 급기야 얼마 안 가 저는 엄마에게 이 불안을 울면서 토로했답니다. 엄마, 미안. 근데 내가 그날의 경험이 너무 힘들었나 봐. 엄마도 힘들 텐데 내가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나 너무 불안해. 나만 혼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꾸 우울감이 들어. 잠든 애를 봐도 이 환경이 언젠가 깨질까 봐 겁나고. 엄마, 나 어떡해? 제 말에 엄마는 말없이 들어주다가 말미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엄마가 잘못했어. 힘들 수밖에 없겠지 네가. 이걸로 네가 불안을 덜지 더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연락처도 다 지웠어. 그리고 집도 정리하고 그니모네 근처로 가려고 해. 저는 이 얘기를 들어놓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별다르게 답이 없었어요. 같은 서울에 있다고 해도 저는 계속 신경을 쓸 것이고 불안해할 테니까요. 결국 엄마는 두어 달 지나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셨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후로 지금까지 엄마와 전화로 연락을 하곤 해요. 애기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내주고 평소처럼 말을 해요. 못 본 새 많이 컸네. 이제 진짜 무거워졌겠다.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당장 손을 뻗어 엄마 있는 데로 가고 싶기도 했다가 아직도 복잡해서 그냥 이러고 싶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버님 근황을 얘기해보자면 저와 아버님은 그날 그렇게 서로 스쳐간 뒤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아버님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저희 엄마가 뭔가 단도리를 했다던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을 뿐이고 천만다행으로 남편도 비슷한 의견이었더군요. 진짜 부모님 사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싸우고 문제가 돼야 자식이 숨을 쉬지. 이혼까지 한마당에 엄마도 저러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등산 다닌다고 바쁘다고 찾아오지 말래. 아빠 저번에 잠깐 어디 안 좋아서 병원 한번 같이 가드렸는데 그때도 둘이 성격 안 맞아서 싸웠잖아. 좌우지간 경조사 때나 보고 가까이 살면서 아프시다 하면 병원 가고 그러려고 그냥. 한편으론 마음이 아픈 게 남편은 그 일을 전혀 모르니까요. 알면 남편이 어떤 반응일까를 몇 번이나 상상했다가 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맨홀 뚜껑을 어른들이 덮어버렸으니 그냥 저도 억지로 머릿속 안에서 묻어버려요. 하지만 누누이 번번이 생각나는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아직도 심리적으로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두 분은 현재 상태에서 이뤄지면 안 되는 인연이지만 저도 연애 감정이라든지 외로움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저 역시 자식이 있고 엄마 입장을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이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딸과 아들의 사돈으로 몇십 년 만에 어설프게 마주한 게 아니고 그냥 중년 모임에서 만났더라면 그랬다면 훨씬 모양이 낫지 않았을까? 어떤 남녀의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내 부모와 남편의 부모가 반씩 얽혀 있다고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하게 상담센터 이런 곳들을 끊기 전에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았어요. 듣고 그냥 털고 잊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요? 본인의 정신 상태 안에서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있을 상황이면서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희생해온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이런 감정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지만 무지성적인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나버린 일 안에서 더 이상 상처를 거듭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인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실 수 있는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70대를 넘긴 어른이 아주 멀리 높게 보였는데 제가 이 나이쯤 접어드니 순식간이더군요. 나도 모르는 사이 누가 여기로 쭉 업어다 준 것인지 좀 놀랍기도 해요. 마음만은 아직도 60대 언저리를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늙음하게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데 저한테는 고민이 아주 많아서 큰일이에요. 아들 부부는 서울에 있고 우리는 좀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별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좀 대면대면하게 지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둘 다 나이 먹어서 하는 결혼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가끔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쁠 게 없었죠.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 2살 위다 보니 처음엔 남편이 아주 많이 반대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을 겨우겨우 장가보낼 무렵이 되니 저도 엄청나게 혈기가 올랐나 봐요. 남편한테 적지 않게 큰 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정훈이 40이 넘도록 데리고 살 작정이요? 요즘 애들은 이제 그때 넘기면 끝이야. 언제까지 뭐 죽을 날까지 아들 붙잡고 살 것도 아니고 적당할 때 보내야지. 제발 그런 반대 좀 그만하시오. 이러면서 남편에게 마구 화를 냈죠. 이날도 보란 듯이 아들 앞에서 엄청나게 싸웠지만 아들은 전혀 미동도 없더라고요. 엄마, 난 어차피 아버지 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뭐. 아버지, 우리 유선이가 얼마나 괜찮은 앤데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인생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불똥이 이제 아들한테로 옮겨붙게 됐는데 이 녀석은 지 엄마 아빠 누구 편도 아니지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도 지 아빠를 닮아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질색했어요. 뭐 이놈아? 남자놈이 평생 여자한테 뒷목 잡혀 살 거 아니면 어린 여자를 만나야지. 아버지는 그럼 그럴 생각으로 5살 어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봤자 나이 들면 다 똑같잖아요. 아버지 젊은 날 엄마한테 그렇게 뭐라 해대더니 뭐 별거 없잖아요. 남편이 본인 아들 말에 씩씩거리면서도 시원스럽게 받아치지 못한 건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 사람 솔직히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요즘 같은 때 태어났으면 결혼 생활 몇 년 못 해보고 이혼당했을걸요? 저랑 아들이 가끔 즐겨보는 어디 TV 프로 같은 것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혼을 진짜 쉽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쩌다 저런 집끼리 만났나 싶기도 하죠. 저도 생각해보면 어쩌다 이런 분위기에서 잘 버텼나 싶어요. 그나마 아들 장가 보낼 무렵이었던 60대 후반쯤에 남편과 매일매일 들이받아가면서 밥지옥에서 벗어났거든요. 이때 남편은 무슨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으로 절 원망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이 나이 되도록 당신 밥만 먹고 살아온 70 넘은 노인네한테 뭔 말이야? 밥을 알아서 차려 먹으라니 굶겨 죽일 셈이야? 하지만 제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어쩌겠어요. 국이 짜다, 나이 먹더니 간이 잘못된 것 같다, 병원이나 좀 가봐라, 치매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밥 시간을 깜빡하냐 이러면서 본인이 먼저 무덤을 판 거예요. 이렇게 절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안 그래도 지겹고 징그럽게 느껴지던 밥하는 걸 몇 년은 더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손목도 많이 아프고 남편 말대로 간도 잘 못 맞추고 있는 와중에 그놈의 시댁 재산은 어찌나 많던지 전 아예 선포해버렸어요. 좌우지간 정훈이 장가가서 며느리 들어오면 우리 집은 이제 제사랑 연관 없는 집이야.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시켜. 이걸로 저와 남편은 거의 사생결단을 한 싸움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인간만은 안 닮길 바랐던 게 징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고 그때마다 화가 난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전 더 승질나더라고요. 당신은 왜 정훈이랑 유선이 있을 때 그런 소리를 하시오? 내가 제사 없애자고 한 게 그렇게 불만이요? 내가 없애자고 했는데 유선이한테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 당신이 그걸 나랑 상의를 했어? 우리 집 제사를 왜 당신이 정해서 자르냐고. 하기 싫으면 물려라도 주든가. 누가 당신 보고 다 하래? 이날 애들 보내놓고 남편과 크게 싸우느라고 3층 아줌마가 내려와서 뭔 소란이냐고 했는데 진짜 망신살이 아주 팍팍 뻗치더라고요. 아이고, 두 분 자중하셔요. 아들 보내놓고 이제 헛헛하실 텐데 두 분이 의지하면서 사셔야지. 그렇게 다투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힘드셔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저랑 비슷한 또래인 3층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하니까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 문제 갖고 며칠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때 저는 짐 싸서 잠깐 언니네 가 있었고 남편 딴은 그 나이 먹어서 본인 처형한테 전화하려니 면목이 안 섰나 봐요. 제부는 우리 영순이가 제부 밥 차리게 하는 것도 부족한가 봐. 그쪽 어른들 제사밥을 언제까지 차리게 할 셈이야? 얘 나이가 곧 7순이고 뭐 얼마나 산다 그래. 요즘 애들 제사 있으면 싫어해. 왜 정훈이 미움받을 짓을 만들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부가 직접 제사 모시면 되겠네. 전 귀를 크게 하고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 목소리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할 말 없었겠죠.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언니가 이렇게 나서서 혼수를 둔 일이 몇 번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애 낳고 시어머니가 일을 무리하게 시켜서 제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친정엄마랑 언니가 우리 남편 불러놓고 야단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제부도 참 웃긴 사람이야. 본인이 하기 싫은 걸 왜 시켜? 다 늙은 할마시가 하는 소리라고 무시하지 말고 영순이도 집에 보낼 테니까 제사는 영순이 뜻대로 해. 하기 싫다는데 어쩔 거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지. 우리 남편은 처가로부터 군말 듣는 걸 무척 굴욕스러워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이때 그냥 내내거리더니 제가 집에 갔을 때 며칠간 제 얼굴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무마되어 재산은 없는 쪽으로 갔어요. 저도 생색낼 건 아니고 며느리한테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고 싶어 말을 했는데요. 이때 며느리 반응을 보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해요? 진작 안 하셨어야죠. 제 친구들 봐도 제사 있는 집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던데요? 며느리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내가 너 이만큼 배려해줬다 하면서 유세 부리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런 걸 전혀 알아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뭔가 김이 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남편은 제사가 없어진 뒤로 아주 풀이 죽어서는 세상에 낙이 없다고 하고 그 덕에 식구들이 자주 모였다며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식구들 모이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세상에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머물며 내 흠만 잡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나마 명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왕래가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시댁 아주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장례를 치르러 온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부부도 왔고 저도 정신이 없긴 했는데 하필 여기서 저의 평생 숙적인 신우랑 또 부대끼면서 지내려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장례를 치를 거면 장례만 집중해야지. 신우는 간만에 만나놓고 저한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내가 며느리 본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들네 부부도 같이 있는데 받아치기 싫었는데 말이죠. 형님, 애들 듣게 왜 자꾸 이러세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화로 하시던지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데 신우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올케는 며느리를 새로 들였으면 들인 김에 좀 부리고 할 것이지. 예전부터 진짜 미련하게 살더라. 아니, 제사를 자기 보고 누가 하래? 하지 말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본인이 할 생각을 하냐고. 안 하면 되지. 이제 오빠도 가시고 우리 가족들끼리 모일 일이 뭐가 있어? 어? 오빠네 사별하고 올케가 이 제사 맡아서 한 게 뭐 한 10년, 20년밖에 안 됐잖아. 다 그렇게들 하고 사는 거야, 응? 신우는 이날 나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제사를 없앤 것에 대해 아주 앙금을 털어놓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당한 게 있어 그런지 쉽게 거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복장은 여전히 터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며느리도 이때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정훈이 처는 이제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시어머니 따라서 제사도 할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 건 시어머니한테 진즉 배우던 거야. 정훈이가 어떤 집안인데 이런 집안에 들어왔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지. 제가 나서서 제지하려고 하는데 신우는 아예 저를 밀치고 며느리한테 화풀이하고 그 와중에 며느리도 표정이 점점 굳더라고요. 이봐. 올케가 며느리한테 아주 잡혀 사나 보네. 아니, 뭐 죄진 게 있고 그리 부족한 게 있어서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는 거야? 요즘 그런 머저리 같은 시어머니들 많다더라. 젊은 애들 눈치 보니까 자기 위에 있던 전통을 거스르는 거네. 진짜 아주버니인 장례식장에서 이날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뻔했네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저렇게 선을 모르고 멋대로 고무줄 뛰넘듯 하거든요. 사실 저와 신우 사이에 사연이 있었으니 신우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하고 아주 굴려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친정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신우이고요. 요즘 애들이 왕따 시키는 그 일진 미워하듯 우리 신우도 깡패나 진비 없는 사람이거든요. 툭하면 자기 남동생이랑 올케 사이를 이간질해야 속이 풀리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마을회관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동네 어른들이 제 칭찬을 좀 하셨어요. 아이고, 경옥 씨 올케는 어쩜 저렇게 손이 고와. 일도 잘하고 재주가 많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왔어.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경옥 씨네 집은 새 식구 복이 참 많네.
저는 이 말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우리 신우를 미워하는 게요. 이 말 바로 뒤에 신우가 심술이 나서 한 말이 아주 가관이거든요. 성격이요? 좋아 보이신다고요? 허, 사람 볼 줄 모르시네. 과연 우리 올케 성격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대니 동네 어른들이 한두 마디 칭찬하며 국수 먹다가 다들 당황한 거예요. 신우는 꼭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절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고 뒤늦게 자기가 시집에 갔을 때에도 얼마나 행패 부렸는지 몰라요. 툭하면 명절마다 친정에 온다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저를 집에 못 가게 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아주 아무런 악의도 없는 분이었지만 딸 말은 제대로 들어주는 분이었거든요. 얘 아가야, 네 신우 이제 온단다. 언제 오는지 모르고 아무튼 오늘 올 거야. 별거 할 거 없고 다 같이 국수나 먹자. 좀 쉬고 있어라. 이러시니 제가 친정에 갈 수 있었겠냐고요. 우리 아들도 지쳐서 널브러지고 다 늦은 밤에 자기 남편이랑 술병 들고 주정뱅이처럼 신우가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밤새 술판 버리고 그 다음날은 거나하게 취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켜댔죠. 그런데다가 신우에게 본격적으로 등지게 된 일이 있었으니 신우는 정말 저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사랑과 전쟁 같은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여주고 저도 심심풀이로 봤는데요. 그 프로 우리 남편은 아주 싫어해요. 자기 누나랑 엄마 같은 심술궂은 시댁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신우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랑 진비 없이 굴었거든요. 어느 날은 명절 때 웬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길래 누군가 했더니 순간 남편도 당황하고 어머니도 얼굴이 완전 똥색이 되고 다들 표정이 너무 구리구리한 거예요. 아, 옳게는 모르겠다. 이건 지난 일이야. 다 지난 일. 예전에 경수랑 연애했던 내 친구야. 지금은 얘도 결혼했어.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왔대. 아, 이것 봐. 늦지막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따만큼 불러갖고 왔어. 이러면서 그 친구를 쓱 데리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가 우습게 보이고 고무신의 때처럼 보였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때 저는 이를 갈면서 동네 뒤편 산에 올라가서 죄 없는 나무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신우 생각에 이를 갈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어요. 분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신우는 앙숙이기에 절대 신우가 굴리는 판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아주버님 장례식 날 나와 며느리, 신우까지 셋이 우스운 꼴로 세 여자가 서가지고는 제사 얘기 갖고 마찰이 있었고요. 아들과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겨우 집에 왔어요. 하다 저도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죠. 에휴, 니네 고모가 저래. 아주 당연하게 제사를 나한테 고집하던 사람이야. 1년에 몇 번을 드리는 줄 아니? 5번이나 드려야 했어. 내가 그거 너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게 된 거야. 아휴, 넌 정말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러고 우리 아들도 옆에서 거들어대는데도 며느리는 제 말을 제대로 듣는 건지 눈만 꺼벙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어머니. 그 얘기는 아까도... 아무튼 알겠어요. 제사 안 하면 저야 좋죠 뭐. 네. 이러면서 아무런 감흥도 없어 보였어요. 고마운 줄 알아라 소리를 계속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입 다물었고요. 다 지치고 짜증나서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응어리를 갖고 우리끼리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예요. 이때 뉴스들을 보니까 많이들 이혼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집에만 있어서 밥 3끼 차리느라 생긴 문제도 있고 아무튼 부부가 둘이 붙어 있으니 그리 앙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으로선 좋은 것이 있었으니 이럴 거면 굳이 나서서 제사를 없애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고 지역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어요. 그런 상황에 명절은커녕 제사는 진짜 거의 명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집도 저 집도 자연스레 서로서로 모이기를 주저하더라고요.
이런 시기가 있었으면 알아서 기다렸겠지만 누구나 한치 앞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저도 밀어붙이며 싸웠던 거예요. 제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단락되었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들네는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 외에도 중간에 가끔씩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알겠지만 나 진짜 직장도 비상이야. 집에 내려가기가 좀 그래. 유선이도 처가에 못 갈 것 같다고 하고 다들 힘든 상황이야. 엄마가 이번에 좀 이해를 해줘. 저도 이때 되게 걱정이 많이 됐고 정말 살아온 일에 이렇게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사고는 처음 겪어봤어요. 여기저기 마스크가 동란이 나고 슈퍼를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안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남편과 살면서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다가 아들도 못 온다고 하니 그 부분에 실망보다는 이런 사태가 그냥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아들은 그저 제가 서운해하는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엄마가 좀 그렇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쯤부터 의견이 좀 엇갈렸는지 몰라도 아들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 좀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가 누가 봐도 시킨 것 같은 어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저기 잘 지내시죠? 저예요, 유선이. 코로나로 이번에 못 내려가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별 수 없는 때이기도 했고 저 역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유선아. 안 와도 된다.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엄청 고생하니까 안 와도 돼. 이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히 상황은 정리된 것 같았지만 갈수록 상황이 길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추석쯤 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건너뛰는 건가 싶었죠. 이때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기 엄마, 우리 요즘 최대한 아무것도 안 가고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전부 시켜 먹기도 하고 외식도 엄청 조심하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네. 결국 이때 명절을 1년 정도 건너뛰게 되었어요. 아들과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음식 같은 거 해다 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가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거절하는 거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절당해 본 건 처음이라 저도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남편은 저를 갖고 마구 조롱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뉴스 안 보세요? 상황 아시잖아요. 더 심해졌어요. 저나 이 사람이나 각자 회사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도 확진자가 다녀가서 저희 회사 분위기 엄청 나빴어요. 전화 통화 내용이 다 들렸던지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끊자마자 바로 저에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이구, 이 사람아. 처음부터 그렇게 제사하며 뭐며 다 편하게 해주니까 젊은 애가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저러지. 아니, 그깟 코로나가 대수야? 돌아가신 조상들은 둘째치고 살아있는 어른들까지 안 본다는 게 말이 돼? 이때 남편에게 반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게 저도 머리로는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닌 걸 알면서 살짝 서운해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워낙 저랑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좀 무뚝뚝한 애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 외에는 둘이서 뭔가를 할 만한 게 없기도 했죠.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당히 불편한 게 낫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코로나가 길어지며 안 보는 사이에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이러다 그 다음이 구정에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전 이날 제가 도통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때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고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니
나갈 때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릇 놓을 때도 소리가 탁탁 나도록 놓지 않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만 오라고 했더니 올 때 과일 하나만 달랑 사들고 왔더라고요. 명절에 선물 세트 같은 걸 하나라도 들고 오기 마련인데 검은 봉다리에 과일만 팽그르르 돌고 있었어요. 저도 서운한 게 있다면 충분히 있는데 내색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애들 맛있는 거 해먹이고 싶어서 상을 차린 건데 그 많은 음식을 전날부터 혼자 했던 제 입장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렇게 많이 안 싸주셔도 돼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미 음식들 이것저것 많이 주셨거든요. 자기 입맛에야 친정엄마 것이 먹고 싶겠지만 저도 제가 하는 음식 아들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남편이라도 먹게 가져가라고 했더니 인상을 확 구기더니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이 사람 전에도 어머니가 주신 물김치며 젓갈이며 몇 번 손대고 다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정리했는데 암튼 안 싸주셔도 돼요. 여기서 먹은 걸로 충분해요. 이러면서 끝끝내 제 손이 무한하도록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놓고는 우리 아들을 통해 저에게 서운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선이가? 나한테 뭐가 서운하다는데? 드러나 보자. 대체 뭐라는데? 엄마가 유선이 오자마자 앞치마 주고 그랬다며? 엄마한텐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이번에도 임신 실패했고 몸이 진짜 안 좋아. 그런데도 엄마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이번에 간 거라고. 그런데 다짜고짜 음식 만드는 거 시키고 하니까 얘도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진상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 있다가 바로 받아쳤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주 자기 마누라한테 딱 달라붙어서 편을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정을 알았냐? 그럼 미리 말해줬어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니네 먹이겠다고. 며칠 전부터 니네 아빠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마스크 쓰고 장 봤어. 유선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음식들 다 했고 왔으니까 음식 같이 옮기자고 옷에 묻으면 싫을까봐 내가 앞치마를 준 거야.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이러는데도 아들은 머리를 박박 긁는 건지 하여간 중간에 껴서 자기도 정신이 사나웠던 모양이에요. 대충 알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애들 주겠다고 음식도 밤 늦게까지 산적꼬지 끼워놓고 다른 반찬들 밑재료 만들어두고 그 많은 가짓수 중에서 제가 며느리에게 시킨 건 음식 같이 덜어서 상에 차리는 거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예요. 이게 그렇게 기분 나빴다고 저 몸 힘든데 시켰다고 불만이라뇨. 나한테 지들 상황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재주로 안답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 그래도 얼굴들도 잘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점점 며느리와 골은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 크게 일이 터졌으니 바로 우리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 길로 저와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검사도 받아보고 다행히 음성이 뜨긴 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더니 엄청 놀라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미 이런 상황들을 숱하게 겪었지만 제 엄마 아빠도 그렇다고 하니 여간 걱정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 그래서 뭐 먹고는 있어? 어떡해. 엄마는 아픈 데 없고? 이렇게 통화나 겨우겨우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전 이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사실 썩 며느리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 아들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엄마 그래도 음성 나와서 다행이다. 우리 장모님이랑 유선이도 이번에 저기 지방으로 여행 갔다가 하필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다 같이 검사 받았거든. 여행? 네 장모님이랑 유선이 말이야? 요즘 같은 때에 여행을 간 거야? 이때 아들은 순간적으로 침묵이 일어나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더라고요.
전 이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나마 완전 최악까진 아니더군요. 너도 따라갔어? 너도 간 거야? 아니, 난 못 갔지. 유선이가 회사에 휴가를 내서 장모님 모시고 갔다 온 거야. 그게 제주도 다녀왔거든. 결국 아들은 단순해서 그런지 제가 묻는 대로 줄줄 털어놨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시댁에는 1년 만에 와서 반나절 겨우 머무르다 갔으면서 그때 몸 안 좋은데 자기 시켰다고 불만이 넘쳤잖아요. 그래놓고 본인 친정엄마랑은 제주도 여행도 3박 4일로 갔다 오고 그런 와중에 또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우리 아들까지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엄마랑 어딜 가든 제가 뭔 참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을 시댁이라고, 아니 더 나아가 저를 시어머니라고 무작정 벽을 쳐버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은 사사건건 불만을 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불쾌하고 속이 쓰리지만 신우가 저를 살살 약올리던 말들, 우리 남편이 제 화를 돋우던 순간들 등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올케가 그렇게 며느리를 다 풀어주니까 며느리가 올케를 밥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 완전히 다 잡혀 살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지. 요즘 올케처럼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들이 한둘인 줄 알아? 하필 제일 싫어하는 종자한테 들었던 소리를 이렇게 되새기며 더 싫어진 존재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아마 좀 벼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작년 추석 때는 또 핑계대고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저도 꼬인 건지 다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검사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겹쳐서요. 그리고 의사가 장거리로 다니지 말라고 해서 아무튼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구정 때 뵀으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듣다 괘씸해서 저도 이때 좀 작정하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얘 하는 것 좀 보세요. 얘 유선아,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넌 어쩜 그렇게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으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평소 자주 부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명절 딱 2번이잖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친정에도 이렇게 다니니? 내가 정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저는 아들에게 들은 게 없는 것처럼 며느리에게 물었고 이 정도까지 말하면 자기도 눈치를 좀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 똑같죠. 우리 친정엄마도 못 본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정말 조금도 눈을 깜빡하지 않고, 아니, 전화상이니까 저도 모를 일이지만 암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걸로 거짓말했을 리도 없고 제주도 몰래 다녀오는 길에 어디 걸려서는 검사까지 받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거들면서 더 따질 수도 없고 얘 말하는 말투부터가 얘기가 잘 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꼴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지 보고 싶지 않고 내키지 않지만 내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래도 억지로 엎드려 절받기를 위해서라도 가족 행사 때 불러대는 시어머니가 된 거죠. 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말끝마다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며느리가 어찌 이뻐 보이겠어요. 게다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 더 지독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도 패스하고 연말에도 아들로부터만 영상통화가 왔을 뿐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심지어 아들이 자기 부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선아,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려.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며느리가 싫은 내색을 한 건지
아들이 한창 술렁이다가 다시 마무리를 하고 끊었어요. 그때 저는 계속 씩씩거리면서 벼르고 있었는데 올해 구정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네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보단 좀 더 가까워졌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 보태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갈 때도 아들 녀석만 와서 잠깐 다녀갔고 며느리는 결국 지들 살 집에 부어주는 돈인데도 감사 인사를 전화로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딱지 시아버지한테만 하고 저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구정이 되니 저도 이젠 얘네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태준 돈으로 이사도 했고 저희가 그 집에 가본 것도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구경 한번 해본 게 다였어요. 들어가서 제대로 본 적도 없고요. 그거 한번 집들이 할 생각도 안 할 테니 다 필요 없고 명절을 우리 집에서 같이 쇠자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중얼거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난 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거든요. 아직도 저는 얘네 둘을 어떻게 이혼시킬 방법이 없나 고민인데 아는 바가 없고 등신 같은 아들 녀석이 별 대책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이번 구정에는 유선이랑 같이 와라. 와서 오래 있을 것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떡국 먹고 세배만 하고들 가라.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들은 약간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아들 반응도 시원치 않았기에 뭔가 눈치를 보나 싶어 전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대답과 동시에 버튼을 대충 누른 건지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던 거예요. 옆에 며느리가 바로 딱 붙어 앉아 있었는지 목소리가 그대로 타고 들어오더군요. 대충 들어도 잔뜩 예민한 목소리로 들려서 저도 계속 귀 기울이고 들었는데요. 심지어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으로 남아버렸어요. 왜? 어머니가 이번엔 기필코 내려오래? 아, 진짜. 아, 정말 사람 짜증나게 왜 그러신다냐, 정말. 자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여기까지만 들어도 손이 달달 떨리는데 아들이 뭐라고 꿍얼꿍얼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자동 녹음된 거 몇 번이나 듣고 있는데 암만 들어도 이 부분은 그냥 그래도 엄마네 가자 뭐 이런 말 같아요. 이후로 며느리가 또렷한 목소리로 기가 막힌 말을 터뜨립니다. 아, 짜증나. 이런 미친 역병이 돌고 있는데 노인네들한테도 위험하다잖아. 그런데 왜 꾸역꾸역 자꾸 오라고 하냐고. 노인네들은 걸리면 죽는다는데 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실 것도 아닌 거잖아. 그런데 왜 재촉을 하시는 거야? 저는 여기까지 듣다 보니 숨죽이고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대답 좀 해봐. 아니, 참, 나 어이가 없네. 안 만나면 죽나? 아, 왜 이렇게 만나는 거에 집착하시냐고. 노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죽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던데 그냥 아들 만나겠다고 용 쓰시다가 걸려 죽어도 여한이 없으신가? 아, 내 말이 틀렸어? 이런 와중에 아들은 여전히 꿍얼꿍얼거리고 시원스레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눈앞에 아들놈이 있었다면 네 엄마를 저 따위로 욕보이는데도 그러고 있냐며 발로 걷어찼을 거예요. 전 이때 더 견딜 수가 없어 전화를 끊었고 한참 생각을 하고 또 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유선아,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네? 뭐가요? 아,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목에 닭살이라도 돋은 듯 마구 떨리는데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닭 울음소리 마냥 달달 떨면서 며느리한테 마구 따졌고 제 아무리 툭툭거리고 고자세인 며느리라도 여기선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뭐? 노인네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냐고? 너 평소에 나랑 네 시아버님을 노인네라고 부르고 있었냐? 너 어디 말 좀 해봐라. 아까 정훈이 전화 끊고 너 중얼거리는 거 나 다 들었다. 말해봐. 이때 흠칫 놀랐는지 며느리도 거의 한참을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지 할 말 다 하고 퉁퉁거리는 앤데 하여간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춰있는 건 처음 봤어요. 저기, 어머니, 그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는데. 유선이 너, 어차피 죽을 노인네들이 그렇게 지겨우면 그냥 다 끊어버리고 집어쳐라. 네가 제일 나쁜 애 아니니? 너 그렇게 우리가 싫으면 왜 우리한테 돈은 받아가지고 니들 집 사는데 보탰어? 니네 친정엄마한테 달라지 그랬어. 중간에 네 친정이랑 제주도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우리한테 돈은 돈대로 빼먹고 명절 계속 건너뛰다 구정 때 한 번 오라 했더니 그게 그리 기분이 나쁘든? 며느리의 침묵은 계속 길고 길게 이어졌고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예, 더 길게 말할 거 없다. 안 와도 된다. 네 남편만 보내든지 그게 싫으면 그것도 마라. 대신 너 말이야. 곧 죽을 노인네들 돈 받아서 뭐 하는 짓이니? 돈도 빌려겠다. 노인네들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한가 본데.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저번에 네 아버님이 보탠 1억 7천 당장 내일 안으로 되돌려놔라. 안 그럼 내가 코로나고 뭐고 다 뒤집고 니네 사돈한테 만나러 가서 그 돈 받을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기가 한 일을 알았는지 들리지도 않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계속 어머니가 잘못 들으셨다, 오해한 거라나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1년 전에 보이스피싱 당하기 직전까지 간 뒤에 통화 자동 녹음을 해놨었어요. 아들한테 이 사건을 말했을 때 자동 녹음 해두라고 들었고 제가 할 줄 몰라서 작년 구정에 아들이 해줬거든요. 별 도움은 안 됐지만 자동 녹음이 이상한 데에서 제 역할을 했네요. 너 그럼 네가 와서 여기 녹음된 내용 들어볼 테야? 네가 화내는 소리 여기 다 녹음됐다. 몇 번을 들어봐도 같은 말이야. 그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냐? 녹음 얘기를 꺼내니 며느리도 자신 없었나 봐요. 그러고 한참을 입 다물고 있더니 죄송하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읊길래 저도 돈 내놓으라는 소리만 똑같이 받아쳤어요. 됐어.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그 돈 빌려주고 니네 아버님이며 나며 이 힘든 와중에 계속 일 나가고 있어. 그 돈 먹고 노인네들끼리 알아서 죽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정말 웃기는 게 이후로 곧장 아들이 전화와서 사정하고 난리가 났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정말 웃기는 게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 우리 집으로 한창을 차로 달려서 왔더라고요. 문 열자마자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며 죄송하다고 우는데 솔직히 저도 제 자식이 아니라 그런지 그다지 안쓰럽지 않더라고요. 역병 걸려 죽을 노인네 취급까지 당한 마당에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야 하니 나가라고 쫓아냈고 결국 아들은 대출을 받은 건지 처가에서 어떻게 한 건지 그 이후로 아주 일부 금액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전 얄짤없이 자식이고 뭐고 없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처음엔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또 저를 놀려대다가 녹음 내용을 듣더니 얼굴빛이 나빠지더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우리 집 외에도 얼마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후를 안정되게 하고 싶어서 계속 열심히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각자 일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도리나 마음 표현이라도 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크게 대응 못하고 잡혀 사는 아들놈도 공범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아내가 본인 부모님을 저 지경으로 불러도 따끔하게 말도 못하고 사는데 그런 자식놈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산다고요? 어림도 없죠. 아직 다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돈 다 받을 거예요. 지 시애미가 70대 중반이라고 다 죽은 송장 취급을 했던 며느리. 이젠 제발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걸, 어머니 붙잡고 한마디만 하고 싶다는 걸 제 쪽에서
거세게 쫓아내고 있습니다.